안녕하십니까. 황태순TV의 황태순입니다. 오늘 2020년 8월 1일 8월의 첫날입니다. 추미애 법무장관에게 굉장히 감사드려야 할 것 같습니다. 추미애 법무장관, 추미애 장관 덕분에 이 문재인 정부 좌파 정권의 뭐랄까 음흉한 계략이라고나 할까, 그 숨은 의도라고나 할까, 이런 것들을 갖다가 우리가 빨리 알아챌 수 있게 되었습니다. 추미애 법무장관이 민주당 당 대표하던 2018년 그 당시에 여러 번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이 추미애 장관이 그 당시 어떤 댓글을 다는 그놈들 참 나쁜 놈들이다 하고 경찰에 수사 의뢰를 하는 통에 결국 보면은 드루킹이라는 2017년 대선 때부터 활약했던, 그래서 그 활약의 대가로 오사카 총영사 자리를 갖다가 요구했다. 그것이 뜻대로 이루어지지 않자 자기 실력을 보이기 위해서 자, 대선 댓글 공작의 주역이 누군지 알려줘? 라고 하면서 실력을 발휘했다. 결국 쇠고랑을 차고만 드루킹 추미애 대표의 그 활약이 아니었으면 결국 영원히 역사 속에 묻혔겠죠. 지금 마찬가지입니다. 추미애 법무장관이 계속 이런 이야기하고 막상 행동은 전혀 다르게 나오다 보니까 이 좌파 정부의 핵심들의 위선을 갖다가 국민들이 하나둘 알게 되고, 또 더 나아가 한 걸음 더 나아가 지금 추미애 법무장관이 그야말로 초헌법적으로, 그야말로 무소불위 내지는 마구잡이로 막 어거지로 밀어붙이는 그와 같은 법무, 검찰 개혁안을 보면서 이 좌파 정권이 의도하는 바, 즉 이해찬 당대표가 20년 집권, 50년 집권, 100년 집권, 이거 어떠한 형태로 그림을 그리고 있다 하는 것을 갖다가 우리가 슬쩍 눈치챌 수 있게 됐습니다. 우선 하나하나 짚어드리겠습니다. 오늘 보니까 추미애 법무장관이 최근에 금부분리론이라는 걸 갖다 잇따라 주장한 바가 있어요. 지난 7월 18일부터 4차례에 걸쳐서 금부분리론은 뭐냐니까, 은행의 그 부동산 대출을 금지해 불로소득을 차단해야 된다는 논리입니다. 즉 뭐냐니까, 은행에서 돈 빌려서 부동산에 투자해서 돈을 갖다가 버는 것은 불로소득 아니냐, 이것을 차단해야 된다라고 엄청나게 문재인 정부, 문재인 정권의 일바 부동산 대책, 6.17 부동산 대책, 또 7.10 부동산 대책에 대해서 그야말로 옹호 내지는 뒤에서, 그래서 심지어는 그런 얘기까지 나왔죠. 아니 법무장관이 무슨 부동산 대책까지 직접 나서서 저 난리를 치느냐 라고 얘기했는데, 막상 추미애 법무장관 본인은 은행 대출을 한도까지 땡겨서 오피스텔을 갖다가 매입해서 매달 165만 원의 임대 수익을 올려왔다는 겁니다. 그야말로 전형적인 내로남불이죠. 그 사이에 오피스텔의 시세도 2배 이상 뛰었다고 합니다. 지난해 그 인사청문회 앞두고 추미애 장관 후보자가 국회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추미애 씨는 2009년 5월에 서울 여의도의 전용 면적 55제곱미터, 총 면적 31평이랍니다. 오피스텔 하나를 갖다 2억 8천만 원에 샀답니다. 이건 주거용으로 또 사무용으로도 사용할 수 있는 방 2개짜리 오피스텔이래요. 근데 등기부 등본에 보면 추미애 장관이 오피스텔 잔금을 치르는 바로 그날 우리은행이 해당 오피스텔에 1억 6,800만 원을 채권 최고액으로 근저당 설정을 했답니다. 오피스텔 매입 가격이 2억 8천이니까 2억 8천 중에 절반인 1억 4천만 원을 갖다 추미애 씨는 은행으로부터 빌렸다는 얘기죠. 2009년입니다. 현재 그 가격은 6억 원 정도 된답니다. 그때는 한 2억 8천 주고 샀는데, 그래서 그 공인중개사들은 31평형은 사실상 방 2개짜리 아파트나 다름없기 때문에 아파트값 상승 분위기와 맞물려 가격이 많이 뛰었다고 합니다. 즉 추미애 씨는 자신의 페이스북에 부동산을 담보로 저축은행에서 대출을 받아 잔금 갚고 수십억 시세 차익 남긴 후 아파트 개발 부지로 팔았다는 부동산 성공 스토리가 바로 자기 얘기했다는 겁니다. 즉 남을 갖다가 그 욕했지만 정작 자기 자신은
이미 은행으로부터 땡길 만큼 땡겨서 그 다음에 그거 갖다가 오피스텔의 절반 가격을 갖다가 은행 대출금으로 하고 그 다음에 매달 165만 원씩 임대 수익을 올리고 있는 훌륭한 임대 사업자입니다. 자, 아까 뭐 추미애 장관의 예를 들어서 이와 같은 이른바 금불 금융상과 부동산 분리론 자신이 해봤으니까 잘 아는군요. 그렇다면 이제는 그 어떤 고위직을 갖다가 부모로 둔 자식들이 군대 가서 이상한 형태로 사실상 탈영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거 갖다가 유야무야 막는 그런 일도 앞으로 아마 막을 것 같습니다. 또 추미애 장관에게 감사할 일이 두 번째 하나 또 있습니다. 이게 뭐냐니까 최근에 이제 추미애 법무장관이 이 윤석열 검찰총장을 완벽하게 허수아비 만들고 그야말로 본인이 실상 지휘해서 바로 제가 참 입에 담기도 참 흔한 얘기로 좀 창피한 얘기입니다만은 그 정준웅 부장검사하고 한동훈 검사장 간에 치고받고 싸우는 이전 투구 고륙 상쟁이 있지 않았습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최근에 좌파 지식인 중에서 좀 올곧은 얘기하는 사람이 몇 있어요. 대표적인 사람이 이제 진중권 전 교수, 또 김경률 그다음에 회계사가 있고 또 하나 민변 출신입니다만은 권경혜 변호사가 요즘 올곧은 소리를 많이 합니다. 근데 마침 보니까 권경혜 변호사가 어제 페이스북에 정준은 검사는 예고편에 불과하다 하는 그런 이야기의 요지를 썼어요. 이야기의 요지는 이런 식으로 검찰총장은 사실상 명예직으로 있고 그 다음에 정권의 입장을 대변할 수밖에 없는 법무부 장관의 지시와 수사 허락 이런 그 명을 받들어서 일을 치르다 보면 사진 보여드리겠습니다만은 정준웅 부장검사 다음에가 자기 상급자인 한동훈 검사장을 매다 꽂고 진 눌러서 핸드폰을 갖다가 뺐고 그 난리를 치면서 하는 말이 생쇼를 했던 그와 같은 일은 앞으로 비일비재할 것이다 하는 그런 얘기인데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뭐가 지금 갑자기 떠오르냐니까 우리하고 굉장히 비슷한 형태의 신독재로 가는 나라가 하나 있습니다. 헝가리입니다. 헝가리 같은 경우는 오르반이라는 사람이 지금 14년째 총리를 하고 있어요. 당초 4년 했다가 중간에 잠깐 쉬었다가 최근 이제 10년째 지금 보면 오르반 총리가 헝가리를 갖다 통치하고 있습니다. 근데 오르반 총리가 작년에 어떤 흉폭한 짓을 계획했냐 하니까 행정법원을 갖다가 신설하려고 그랬습니다. 행정법원이 뭐냐 하니까 말이 좋아서 행정법원이지 이른바 공직자 등등등 우리 같으면 공수처가 전담하는 그와 같은 고위직에 대한 재판을 전담하는 행정법원을 갖다가 기존 사법부의 법원과 별도로 두고 문제는 그 행정법원을 갖다가 대법원장 밑에 두는 게 아니라 법무장관 밑에 두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냐니까 총리나 장관, 차관 이런 사람들 고위직에 대한 수사는 물론이거니와 재판까지도 법무부 장관이 지휘하겠다 하는 그런 구상을 내밀었다가 지난 연말에 어마어마한 국민적 저항에 부닥치면서 일단 철회했는데 또 이 양반 오르반하고 문재인 대통령의 공통점이 있습니다. 꺾어지려 할 때 코로나가 구한 거예요. 그래서 이번에 최근에 보니까 코로나19 사태를 즈음해서 코로나19 방지 법안이라는 것을 갖다가 최근에 통과시켰습니다. 근데 헝가리하고 우리하고 굉장히 비슷한 게 우리가 지금 300명 의원 중에 190명 이 범여권 아닙니까? 그 중에 딱 민주당 이름 갖고 된 게 180명이고 정의당을 포함해서 열린민주당까지 180석입니다. 190석입니다. 근데 헝가리가 보면은 3분의 2가 친오르반 여당 연합인 피데스라는 게 있어요. 피데스가 아마 보면 여당 우리 같은 무슨 민주당, 열린민주당, 그다음에 정의당 이런 식으로 합쳐진 것 같습니다. 이게 피데스가 전체 의석의 3분의 2를 장악하고 있어서 자기 마음대로 우리하고 똑같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통과시켰는 코로나19 방지법의 핵심은 크게 두 가지입니다.
첫째는 정부가 행정부가 국가 비상사태를 선포하고 무기한 연장할 수 있도록 했고, 이때 의회의 승인을 받을 필요가 없다. 완전히 옛날 히틀러가 하던 짓이죠. 두 번째, 가짜 뉴스를 퍼뜨리는 사람을 최장 5년까지 징역에 처할 수 있다. 참 요즘 보니까 입만 열면 가짜뉴스하고 가짜뉴스 처벌하겠다는 문재인 정부와 다를 바가 없습니다. 자, 이와 같은 일들을 갖다 우리가 알게 된 것이 바로 추미애 법무장관이 무리하게, 사실 무리할 것도 없어요. 제가 보니까 뭐 추미애 지금 법무장관의 아이디어는 아닙니다. 사실 지금 청와대에 있는 민정수석실, 그리고 또 민변에서도 민변 출신의 뭐 최강욱이라든가 황희석이라든가 이와 같은 선수들이 보니까 이런저런 아이디어를 내고, 주로 보면은 청와대 민정수석실에서 법무부에 하청을 주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추미애 법무장관은 뭐 정치인이니까 그런 거 오면 무조건 밀어붙이고, 그 다음에 뭐라고 해서 상대방 야당이 반발하면 소설 쓰시네, 그리고 비아냥거리고, 그 다음에 보면은 야당 의원의 비판에 대해서 눈을 갖다가 부라리고, 이래갖고 이른바 바람막이 역할을 갖다 하고 있으면서 가고 있는 겁니다. 근데 이 헝가리 이런 모습 보면서 최근에 보니까 이부영 씨 있습니다. 이부영 씨는 원래 보면 좀 왔다 갔다 했어요. 그러니까 원래는 뭐 아시겠습니다만은 그 우리 1987년 박종철 군 그 이제 탁친이 하고 죽었다. 그때 이부영 씨가 감옥에 있으면서 사실은 그 정보를 다 빼돌렸던 장본인입니다. 감옥에 있으면서 민주화 인사죠. 민주화 인사인데 나름 그래도 굉장히 양심적인 사람이었던 게, 이 양반 또 한나라당에 잠깐 있었고, 뭐 그러나 지금은 뭐 나중에 참여정부 시절은 열린민주당 의장, 그러니까 당 대표도 지냈던 사람인데, 최근에 물론 아직까지는 지금 더불어민주당 상임 고문으로 있어요. 근데 이제 이부영 씨가 이미 오늘이군요. 오늘 지난 총선거에서, 즉 이번에 4.15 총선거에서 여당이 180석 이겼다고 2004년 꼴 또 나서는 안 된다고 얘기한 게 어제 같은데 벌써 2004년이 되풀이되는 것 같다. 이건 뭐냐니까, 그 당시 2004년 17대죠. 17대 총선에서 탄핵 역풍을 불면서 당시 열린민주당이 152석을 갖게 됩니다. 그때부터 152석 중에 근데 108명이 초선 의원이었어요. 그래서 그 108번뇌라고 합니다. 그때 보면 열린우리당 얼마나 오만방자, 그야말로 일방적 밀어붙이기 이런 거 하다가 결국은 어마어마한 국민적 역풍을 맞으면서 2006년 지방선거에서, 그러니까 2004년 총선의 대승 이후에 정확히 2년 만인 2006년 지방선거에서 완패했죠. 기억하시겠습니다만은 그 당시 박근혜 대표가 이끌고 있던 한나라당이 압승을 했습니다. 심지어는 16개 광역단체장 중에서 열린민주당 당선된 사람은 전북도지사 한 사람밖에 없고, 서울, 경기, 인천 광역위원, 지역구 의원은 한 명도 안 됐습니다. 비례대표만 서울 2명, 경기 2명, 인천 1명, 5명 됐죠. 압승했고, 그때 제 기억에는 아마 25개 서울시 구청장 전원을 갖다가 한나라당이 싹쓸이했습니다. 즉 2년 만에. 그러니까 지금 이부영 씨는 2004년이 되풀이되는 것 같다라고 한탄을 하는 게 뭐냐니까, 지금 민주당 하는 꼴로 봐서는 더불어민주당이 저런 식으로 오만방자하고 그야말로 아나무인으로 밀어붙이고 폭주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조만간 국민적 저항에 부닥칠 것이다 라고 경고하고 있는데, 그 대목이 이부영 씨는 이런 얘기도 하고 있어요. 경찰에게 앞서 법무 검찰 개혁 안에 이제 요지는 그거 아닙니까? 검찰을 완벽하게 무력화시키고, 그 다음에 검찰은 법률가 집단이니까 그나마 또 양심이 있으니까 경찰을 갖다 비대하게 만들어서 게슈타포를 만들고, 다음에 공수처를 만들어서 자기 보면은 맘맛대로 그야말로 뭐 하겠다 뭐 이런 이야기인데,
이부영 씨도 그 얘기를 하고 있군요. 경찰에게 무한 궤도차 같은 권력을 몰아줘서 또 남영동 대공수사단, 즉 남영동 탁친이 죽었다. 수사단을 만들려는 것인가 생각만 해도 치가 떨린다라고 얘기했는데, 이와 같은 일들이 이 추미애 씨의 무리한 드라이브 때문에 국민들이 하나둘 알게 되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런 우리가 의문을 갖게 돼요. 분명히 저들도 바보가 아닌데, 저들도 멍청이가 아닌데, 저들도 보면 DJ 노무현 10년 집권했다가 그 다음에 국민들로부터 엄한 엄청난 저항에 부닥치면서 역대급 참패로서 2007년 대선 패배하고 이명박 정부 들어섰고 박근혜 정부 들어서지 않았습니까? 이런 식으로 무리했을 경우 또다시 역풍이 올 것을 번연히 알 텐데 왜 저렇게 무리를 할까? 정말 왜 무리를 할까? 생각했더니 간단한 겁니다. 좌파 그룹의 생각은 두 가지입니다. 즉 국민들을 점점점 가난하게 만들어서 국가, 정부에 의존하게 만드는 베네수엘라 정책 하나와 여기에 보면 이따금씩 반대의 목소리 내는 양심적 목소리를 누를 수 있는 경찰, 이 두 가지만 있으면 되는 거예요. 안 믿어지신다고요? 그게 바로 뭐냐니까 조선 518년의 역사와 같습니다. 조선 518년, 물론 뭐 세종 같은 그 나름대로 훌륭한, 성종 같은 나름대로 괜찮은 임금도 있었습니다만은 결과적으로 보면 518년 한 정권, 이 씨의 그 왕조가 518년을 집권할 수 있었던 가장 큰 힘은 뭐냐니까 백성이 너무나 가난했기 때문입니다. 백성들이 너무 가난했기 때문에, 또 전체 백성의 40%가 노비였기 때문에, 그리고 노비 아닌 일반 백성들은 그야말로 하루 벌어 촉은 목피를 벗어날 수 없었고, 그나마 굶주림 먹고 살기 위해서 그 관아로부터 곡식을 빌려서 그 다음에 나중에 가을 돼서 갚을 때는 엄청 갖고 남은 그냥 또 그 가난의 연속이니까 계속 관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오죽하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춘향전에 이도령의 그 노래가 있지 않습니까? 금준미주는 천인열이요 옥반가요는 만생고라. 가성고초의 민성고고 총루낚시의 민누락이라. 이게 뭐냐니까 지금 황태준 TV에서 예전에 김장수 박사가 그 얘기 한번 한 적이 있습니다만은 전체 유권자의 지금 현재 한 1200만 정도가 어쨌든 어떠한 형태로든지 전체 우리 5천만 인구 중에 유권자가 4천만입니다. 근데 1200만 정도가 어떠한 형태로든지 정부의 보조금을 받고 삽니다. 비단 예로서 우리 할아버지 할머니들 뭐 다음은 얼마라도 돈 받죠. 또 무슨 뭐 애들 학교 보내는 어린 유치원 유아원 보내고 받죠. 그걸 이전소득이라고 합니다. 이전소득 받는, 즉 정부로부터 어떤 형태로든지 사탕을 얻어먹는 사람이 1200만이 단단한 배경인데, 문제는 점점점 가난해서 전체 유권자 절반 정도가 국가의 이전소득에 의존할 수밖에 없으면 이 정권은 만연할 수 있습니다. 왜? 딸이 볼 거 있습니까? 이번 4.15 총선 때 불과 3월 초까지만 해도 문재인 정부 심판하자는 사람이 부글부글 끓었는데 3월 한 10 며칠 돼갖고 긴급 재난지원금 100만원, 4인 가족 기준 100만원 준다 그러니까 사람들 눈이 다 뒤집어지지 않았습니까? 사실 우리 국민들도 반성해야 됩니다. 마치 어제 보니까 조선일보 박정훈 논설시장, 이 사람은 우리 경제부장 출신이죠. 제가 생각했던 거하고 똑같은 얘기를 했더라고요. 칼럼의 제목이 이겁니다. 자기 집 없으면 진보에 투표한다. 이야기는 문재인 정부 3년을 갖다가 지금 보면 이해하려면 결국 정치공학이라는 그런 프레임으로 봐야 된다는 것이죠. 약자를 더 못살게 하는 정책을 밀어붙이고 청년들을 싸구려 세금 알바의 노예로 만들고 있는 이들은 왜 그럴까? 그 정답은 현재 문재인 정권의 부동산 정책을 설계한 김수현 전 청와대 정책실장이 원래 학자 출신입니다. 좀 엉터리긴 하지만 자기 책에서 이렇게 썼다는 거예요. 집 가진 사람은 보수적, 없는 사람은 진보적 투표 성향을 갖게 된다. 부동산 정책은 정치다. 즉
그의 논리대로라면 집값이 하락해 자기 집 보유자가 많아질수록 좌파 집권이 불리해지고, 반대로 무주택자가 집을 못 갖는 상황이 계속 되면될수록 좌파들은 더 유리하다는 엄청난 기가 막힌 역설이 생긴다는 겁니다.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정책은 계급 정치다. 주택 유산층과 무산층으로 갈라친 뒤 계층 갈등을 증폭시키는 전략을 구사하고 있다. 집값 급등의 민심이 폭발하고 있지만 그 분노마저 계급적 분노로 뒤집을 수 있다고 보는 것 같다. 징벌적 세금을 퍼부어 주택 유산층을 고통스럽게 만들면 되니까. 세금 폭탄을 얻어맞는 종부세 대상자는 전 가구의 3%에 불과하다. 3%의 주택 유산층을 때려 97%의 불만을 잠재울 수가 있다. 자, 이게 뭐냐니까 이런 식으로, 그때 제가 이제 김장수 박사하고도 얘기했습니다. 베네수엘라가 그렇습니다. 베네수엘라가 그야말로 베네수엘라, 세계에서 가장 아름다운 미인들을 갖고 있는 베네수엘라 여인들이 단돈 7달러에 참 보면 매춘에 나서고 있는 이 엄혹한 현실 속에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베네수엘라는 지금 마두로 정부에다 어마어마한 지지를 보냅니다. 왜? 그나마도 마두로 정부가 없으면 전체 한 70%에 달하는 거지 같은 이 삶조차도 불안하거든요. 점점점 노예가 되는 겁니다. 즉 마치 조선 518년이 노비 40%, 이거 실제 관노 산호에서 40%의 노비와 사실상 노예 생활을 갖다가 면치 못한 나머지 한 50%의 일반 백성, 즉 90%의 노비와 노예가 10%의 집권층에게 목을 걸면서 그들이 주는 요만한 빌려주는 쌀 좀 갖다가 뭐 주는 세경, 여기에 목을 매면서 그저 저항의 의지마저 포기할 수밖에 없었듯이, 그리고 간혹 뭐 홍경래라든가 전봉준이라든가, 좀 흔한 얘기로 예전에 보면 최재우, 최시영이라든가, 이렇게 좀 흔한 얘기로 기존 체제 반발하는 것은 경찰력, 그때는 이제 포졸들이죠. 경찰력을 동원해서, 군을 동원해서 제압해버리는. 그래서 지금 문재인 정부 좌파 정권의 20년, 50년, 100년 집권의 큰 틀에 있어서 두 가지. 하나는 국민을 점점 가난하게 하고,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앞서 헝가리의 오르반 마냥 검찰과 언론은 이미 언론은 옛날에 장악됐고, 언론 완벽히 장악했고, 심지어는 우리 공수처 비슷한 또 그쪽 행정법원, 공수처, 그다음에 비대한 경찰은 왜냐하니까 일반 경찰들은 검사하고 달리 보직과 승진, 정년에 목을 맬 수밖에 없거든요. 검사들은 나 언제든지 때려치고 나와서 변호사하면 돈 더 벌거든요. 그래서 검사들이 그나마도 뻣뻣하게 버티는 겁니다. 근데 이 검찰조차도 완벽하게 호랑이가 아니라 고양이로 만들겠다는 그 좌파 정부, 거기에 지금 앞장서고 있는 추미애 씨 덕분에 이와 저와 같은 그런 그들의 뭐랄까 장기 계략이라고 할까요? 그들이 그리고 있는 밑그림이라고 할까요? 그걸 잠깐 엿볼 수 있게 된 것 같습니다. 추미애 장관 감사합니다.